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란의 반격으로 주변국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이란이 민간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 대응반을 꾸려 국제 유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AI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고 40cm의 눈이 예보됐고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중동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로도 이란을 향한 미국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작전 중인 이스라엘도 더 강력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걸프 국가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과 함께 거대한 연기가 솟구칩니다. 외신들은 폭격 지점에 이란 경찰 본부와 국영 방송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כוחותינו עולמים עכשיו בלב טהרן בעוצמות הולכות וגוברות, וזה רק ילך ויתגבר עוד יותר במהלך הימים הקרובים. 수업 중 폭격을 당한 이란 초등학교 참사 현장에선 이틀째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사망자가 160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미군 측도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보복을 천명한 이란은 반격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예루살렘 인근 주택가를 타격해 9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란은 또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도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 미군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란은 560명의 미군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도 주장했지만 미군 측은 현재까지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동 곳곳의 미군 거점이 이란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걸프 국가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에 세계 최대 허브 공항인 두바이 공항을 비롯해 주요 공항들이 폐쇄되면서 글로벌 항공 운항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딴 이란의 공격에 걸프국들은 공동 대응을 위해 화상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 이름을 장대한 분노로 명명했습니다. 이란의 지휘부가 대거 제거됐다면서 성과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경수 특파원, 이란 함정 9척을 격침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군 함정 9척을 파괴해 격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중 일부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중요한 함정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이란 함정들도 계속 공격하고 있고 곧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는 이란 해군 본부를 대부분 파괴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선 모든 것이 계획보다 앞서고 있고 작전이 매우 잘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해 이란 지도부 핵심 인사들을 제거하는 성과가 일찍 나오고 있다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48명의 이란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군사작전에 대해 단기, 장기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도 또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는데 이란 새 지도부와의 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사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머물면서 일부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이란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이 대화를 원하고 나도 대화에 동의했다고 말했는데 하메네이가 제거된 후인 현재 새로 구성되는 이란 지도부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특히 이번 공습 이후 미국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면서 그들은 더 일찍 합의해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과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지도자들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이란 공습 직후 미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쳐 미국인 4명 중 1명만 이번 공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의 주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고 발표했고 또 이곳을 지나던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해운 기업들은 중동 지역 항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유가 급등을 비롯한 경제적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조선의 불이나 선원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팔라우 선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승무원 20명이 모두 배에서 탈출했지만 4명은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TV는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한 척을 이란이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셜 제도 선적 유조선도 어제 발사체에 피격됐고 또 다른 선박은 미확인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지난달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한 뒤 선박 3척이 피격된 겁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이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우려한 유조선 150척이 페르시아만에서 발이 묶였고 해협으로 향하던 수십 척이 기수를 돌려 인도양에서 대기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항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가 봉쇄됨에 따라 국제 유가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70 수준인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20에서 최고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과거 오일 쇼크에 준하는 충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상당량의 원유를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서 들여옵니다. 중동 원유에 의존하는 비중 자체가 높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 대응반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은 연간 10억 배럴 정도, 이 중 70%가 중동산인데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회 경로가 있다지만 이 경우 최대 80%까지 해상 운임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유가 향방도 불안합니다.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3% 넘게 오르며 급등 조짐을 보였고 상황에 따라 더 높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수출은 0.39% 줄고 수입은 2.68% 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꼭 그게 유가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부는 잇따라 비상회의를 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각별한 경계심을 주문했습니다. 비상 대응반을 꾸려 실물과 금융 상황을 24시간 점검합니다. 에너지 상황이 당장은 괜찮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비축유 방출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LG 등 기업들은 현지 직원 안전 확보에 나선 가운데 외교부는 이란 체류 교민 60여 명 중 아직 피해 접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란 체제의 정점을 직접 타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얼마 전에는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대통령을 미국 법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면에는 정치적 또 경제적 노림수도 엿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준은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자타공인 전 세계 최강인 압도적 군사력이 그 바탕입니다. I built and rebuilt our military in my first administration, and there is no military on earth even close to its power, strength, or sophistication. 올해 초 베네수엘라에서의 성공적인 작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은 배가 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직후 백악관은 공식 소셜미디어에 까불면 죽는다라는 의미의 소가가 적힌 포스터를 게시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두고 유럽과 갈등을 빚을 때는 재무장관까지 나서 힘자랑을 했습니다. Make it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re will not be a conflict because the United States right now, we are the hottest country in the world, we are the strongest country in the world. The Europeans project weakness, the US projects strength. 이번 대이란 공격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핵 개발 포기 이상을 노리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핵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하메네이 제거까지 성공했습니다. That it would lead to a scenario in which new elements take over the same system, but that they will be much more amenable to the U.S. than what the system was under the Supreme Leader. 전 세계와 관세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격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적대적인 정권은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동포의 민원과 건의를 전수조사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며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 2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지 동포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동포들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며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약 1,400개의 민원이라면 민원, 건의 소망사항을 접수하고 검토하였는데 이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인 그리고 방대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모든 민원을 해소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주권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 해도 집값이 걱정된다는 한 교민의 말에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가장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죠.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제가 잘 정비해 놓을 테니까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이 대통령은 오늘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갖고 AI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4개월 만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참석차 지난해 11월 방한한 웡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타르만 샴무 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한 뒤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인공지능 분야 미래 리더들이 모이는 AI 커넥트 서밋 행사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국민의힘이 엿새 동안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면서 전남, 광주 통합법 등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가 안 된 이유를 두고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등의 반발에 엿새째 이어오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선 법사위가 먼저 열려야 하는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법사위를 열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구 경북 통합 찬성이든 반대든 당론부터 정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경북 지역 기초의회 일부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니 내부 정리부터 해오라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네 안 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시도민들의 단일한 안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결국 법사위는 열리지 않았고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선 앞서 상정된 전남 광주 통합법만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두 당은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 불발을 두고 서로 상대방 책임 탓으로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장악력 부족과 무능 때문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부터 광주 전남에만 지원을 몰아주려 했던 거 아니었냐고 추궁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일까지 법사위가 열릴 경우 대구 경북 통합법과 충남 대전 통합법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의 입장차가 커서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서 오늘 새벽 불이 나 잠을 자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선 상가주택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주택가의 건물 옥상에서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불광동의 4층짜리 빌라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옥상 일부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자고 있던 주민 1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연신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 여주시의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50여 분 만에 잡혔지만 3층짜리 주택은 전소됐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있던 70대 남녀 2명은 무사히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네, 이번 3.1절은 107주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메이커를 언급하면서 북미 간 대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통합을 의미하는 삼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야말로 3.1혁명 정신의 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도 어떠한 흡수 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무인기 침투 사건은 현 정부의 뜻과 무관하게 벌어진 범죄 행위였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평화를 24번 언급하면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실용, 셔틀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와 고통받는 피해자 등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로 함께 가겠다며 사이좋은 새 세상을 위한 일본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일 갈등을 의식한 듯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들며 동북아 평화와 화합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희경입니다. 일제강점기 3.1운동을 앞두고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는 전국에 2만 1,000장 배포됐습니다. 한 일본인 가문이 이 독립선언서 원본을 보관해 오다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황진우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사토 마사오 씨는 일본 나가사키 현에서 역사 교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자택 현관에 들어서면 3.1운동 독립선언서와 마주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간직해오던 선언서의 사본입니다. 원본은 7년 전 천안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こういう人もいるんだと。で、好意的に受け入れてくれてる文章が非常に多くてですね。で、そういう意味ではやっぱり韓国に寄贈してよかったなというのは。 3.1운동을 앞두고 2만 1,000장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사토시 가문 기증 전까지 존재가 확인된 원본이 8장 뿐이었습니다. 수돼서 소각이 많이 되었겠죠.
예, 그야말로 부른 문서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기증을 해주신 거였거든요.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토시의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접한 독립선언서를 잘 보관해오다 일본까지 가져왔습니다. 사토시의 아버지도 6살 어린 나이에 봤던 조선인들의 비폭력 저항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それはもう明らかに間違ったことですよね。それに対して何の反省もしない。 이렇게 3대가 100년 넘게 3.1운동 정신을 계승해왔습니다. 이런 가풍을 따라 지인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사토시. 그 작은 실천에서 3.1운동의 정신이 빛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후손들의 발길이 끊기며 그 흔적조차 사라져가는 장소들도 많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자취가 담긴 중국 내 사적지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돌아봤습니다. 옥고를 치르던 저항 시인 이육사 선생이 1944년 순국한 곳입니다. 일본 헌병대 감옥에 방범창을 달고 페인트칠을 새로 해놨습니다. 2022년 개보수 작업을 거쳐 지금은 군용 공동 주거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옛 옥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명 관광지이자 구시가 지인 고루 인근의 한 골목길. 단재 신채우 선생이 단장으로 있던 대한독립청년단 본부가 있던 곳이지만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30여 명 청년의 흔적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개발을 거치면서 지금은 대략적인 위치만 추정할 수 있는데요. 사적지라는 걸 알리는 편말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옛집 등 주변 골목에 흩어져 있는 다른 독립운동 사적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베이징 거주 교민들의 노력으로 해마다 잊혀가는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시 장소로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택했습니다. 좀 더 많은 이런 학생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이런 빛나는 독립운동사가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커서 독립기념관은 중국 등 전 세계 24개국에 흩어져 있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100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사적지 보존과 함께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의 유해 발굴과 송환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40cm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비바람이 예상돼 나들이 다녀오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북이 눈이 쌓인 고속도로에 차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도로에 갇힌 운전자들은 차를 포기하고 걸어 나옵니다. 5년 전 3.1절 연휴 마지막 날 최대 60cm의 폭설에 차들이 7시간 넘게 고속도로에 고립됐습니다. 이번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강원 영동 지방에 큰 눈이 예보됐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난 밤 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시작됐는데 이 저기압이 몰고 온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등 동쪽 지방에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과 강원도,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적설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지속되면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40cm 정도, 그 밖에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에 3에서 최대 10cm 안팎, 경기 동부와 충북, 남부 내륙 곳곳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고갯길 등 많은 눈이 예보된 지역을 꼭 지나야 하는 차량은 본격적으로 눈이 쌓이기 전에 귀갓길을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또 눈이 이미 쌓인 뒤라면 차량 월동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해상에선 높은 파도가 예보돼 배편과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고용 지표에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차갑습니다. KBS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 사실상 실업 상태이거나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 2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33살 김지원 씨는 6개월째 주로 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대학 중퇴 후 파견 계약직을 전전하다 이제는 구직 활동도 일도 하지 않아 쉬었음 청년으로 불립니다. 이 때문에 실업률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지원 진짜 해보고 싶은데 내가 껴도 되는 자리인가 이런 또 고민이 들고. 영상 편집자인 35살 김혜민 씨. 틈만 나면 구직 사이트를 확인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늘 항상 고용불안. 쇼핑몰 MD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정규직 전환이 좌절된 뒤 취업 시도마다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고용불안은 여전합니다. 일이 있으면 취업자가 됐다가 일이 없으면 실직자가 됐다가. 이 두 사람처럼 사실상 실업 상태이거나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머물러 있는 청년 규모를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추산해 지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 결과 산출된 이른바 청년노동 그림자 지수는 25.5%, 지난해 공식 실업률 3.4%의 7배가 넘습니다. 19살에서 39살까지의 청년으로 환산하면 265만 명에 달합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청년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부족한데 갈수록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계층 간 이동 사다리 자체가 너무 약해진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용지표로 다 설명되지 않는 그림자 속 265만 명의 청년들. 청년의 고용 실태를 보다 정확히 진단해 고용 대책을 더욱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를 연결해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나들이 갔다 돌아오는 차량들로 평소보다 교통량이 증가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 방향 이동이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된 곳은 없는데 기상 상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눈발이 흩날리면서 영동고속도로 강원 지역, 특히 대관령 일대를 중심으로 도로 상황 많이 좋지 않습니다. 속도를 충분하게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게다가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어서 더더욱 주의 운전 필요합니다. 안전거리 넉넉하게 유지하면서 비상등 적극적으로 켜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각 남부권을 중심으로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노면이 흠뻑 젖어 있어서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평소보다 최소 20%, 많게는 50%까지 속도 줄여주시고요. 출발 전에 기상 상황 꼭 확인하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릴 때 쉬었다 가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나다윤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를 중심으로 눈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 사이에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 강풍특보가 내려진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돌풍이 몰아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대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북부 내륙과 해안에는 최대 15cm 이상, 경북 북동 내륙에 3에서 8, 경기 북부와 남동부에도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제주도에 20에서 60, 산지는 최대 70mm 이상이 되겠고 서울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8도, 부산은 9도를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가 8도, 광주는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제주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한 번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란의 반격으로 주변국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이란이 민간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 대응반을 꾸려 국제 유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AI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고 40cm의 눈이 예보됐고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을 받은 이란은 반격 수위를 높이면서 전 세계 원유의 주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했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민간 선박들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해운 기업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 항행 중단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유조선의 불이나 선원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팔라우 선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승무원 20명이 모두 배에서 탈출했지만 4명은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TV는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한 척을 이란이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셜 제도 선적 유조선도 어제 발사체에 피격됐고 또 다른 선박은 미확인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지난달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한 뒤 선박 3척이 피격된 겁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이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우려한 유조선 150척이 페르시아만에서 발이 묶였고 해협으로 향하던 수십 척이 기술을 돌려 인도양에서 대기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항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가 봉쇄됨에 따라 국제 유가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70 수준인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20에서 최고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과거 오일 쇼크에 준하는 충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긴급히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고 이란은 전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또 유럽 각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무력을 사용한 양측을 모두 규탄하며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Let me be clear. There is no viable alternative to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도 이의 뜻을 같이 했지만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 국가의 주권과 안보가 존중돼야 한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두 국가의 행위를 전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Iran will continue to exercise its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firmly, proportionately and without hesitation until the aggression ends. 이에 반해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앞세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격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That principle is not a matter of politics, it's a matter of global security. And to that end, the United States is taking lawful actions. 이란과 미국은 추가 발언권을 얻어 회의 막판까지 예의를 지켜라, 답변할 가치가 없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이란을 규탄했지만 미국에 대한 전적인 지지는 표명하지 않았고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한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네, 3.1절이면 집집마다 빠짐없이 태극기가 개양되던 분위기도 요즘에는 달라진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익명의 기부자가 함께 달자며 태극기 1,000개를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영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아파트 건물 집마다 태극기가 내걸렸습니다. 모두 이 아파트 주민 한 명이 자비 500만 원을 들여 마련한 태극기 1,000개입니다. 아니 좋은 일 하시면서요. 그래요.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드려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익명을 밝히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주시겠는가?
태극기를 기부한 주민이 직접 980가구를 일일이 돌며 나눠줬고 태극기를 건네받은 주민들은 107주년 3.1절을 맞아 일제히 개항한 겁니다. 그 당시 기증한 분이 손수 전세대로 다니면서 다 한 집집마다 순간 정신에 저희들은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기부자의 뜻을 되새기며 관리사무소와 동대표도 배포한 태극기가 개항되도록 독려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대한독립을 외치다 순국하신 선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각 세대에서는 한 세대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는 3.1절을 맞아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독립을 염원하던 선조들의 얼이 후대의 어린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예전 사람들이 잘 해내준 덕분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태극기를 매번 달고 우리는 그분들한테 매번 감사하다고. 시민회관에서는 광복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오는 11일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3.1절을 기리는 크고 작은 기념행사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시대 영화는 신인 감독들의 명작을 만나봅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50여 개 상을 휩쓴 김보라 감독의 첫 장편 벌새인데요. 1990년대를 배경으로 평범한 소녀의 시선을 따라가며 시대적 사건과 개인의 일상을 그려 한국 독립영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이화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 대치동에 사는 14살 소녀 은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려요. 되들면 더 때려요. 부모의 무관심과 오빠의 폭력에 하루하루가 지쳐가고.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대놓고 학벌 지상주의를 외치는 학교 생활에 작지만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좋아하는 건 뭐예요?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해요. 저도 만화 좋아해요. 방황하는 사춘기 소녀에게 학원 선생님 영지는 처음 만난 내 편이자 등대 같은 어른입니다. 기본적인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은희라는 중학생 여자아이를 통해서 그 굉장히 원형적인 그 욕구를 이 친구가 이 캐릭터가 얼마나 투명하고 맑게 표현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교실 창가의 빛, 버스 안의 공기까지 담은 장면은 인물의 감정이 선명하게 전해집니다. 빛의 어떤 그림자의 움직임들이 미묘한 감정을 다루는 이런 영화에서 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남의 집을 왜 뺏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 1994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은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와 대규모 난개발 등 시대의 묵직한 주제가 인물들의 일상에 녹아 있습니다. 단순한 청소년 성장 영화가 아닌 이유입니다. 은희 엄마와 학원 선생님 영지, 그리고 은희로 이어지는 각기 다른 여성들의 삶을 통해 90년대 그 시절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때, 혹은 우리 엄마가 겪었을 그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현대사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 부분. 나도 그때 그게 너무 불편했는데 얘기 못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감이 정말 크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날개짓하며 버텨나가는 벌새처럼 영화는 깊은 울림을 남기며 시간이 지나도 다시 찾게 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컬처 시작합니다. 자, 어제 3.1절이었죠. 3.1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울 보신각에서는 배우 신현준 씨와 고두심 씨가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3.1운동의 정신을 담은 기미 독립선언서가 배우들의 힘찬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타종 행사가 개최된 가운데
배우 신현준 씨와 고두심 씨는 이 타종에 맞춰 약 5분 동안 기미 독립 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시 명예시장 자격으로 참석해 만세 삼창을 외치고 3.1절 노래도 합창했는데요. 특히 신현준 씨는 6.25 전쟁의 국가유공자 가족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후손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열리는 오는 21일 주말임에도 경복궁과 국립고궁박물관이 이례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날 광화문 일대에는 경찰 추산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가유산청은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을 위해 경복궁과 주차장을 폐쇄하고 경복궁 옆 국립고궁박물관도 임시휴관과 더불어 일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국능유산 긴급 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라인상에선 이날 방탄소년단의 공연 시간이 서울시 행정 규제 때문에 1시간으로 단축됐다는 소문이 확산됐는데요. 하지만 소속사는 도심 한복판이라는 특수성과 소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연 시간을 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3년 5개월 만에 이른바 완전체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컴백과 동시에 정말 반가운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블랙핑크 만나보시죠. 블랙핑크의 세 번째 미니 앨범 데드라인이 발매되자마자 신기록을 썼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공개된 해당 앨범은 발매 당일 146만 장이 팔리며 K-팝 걸그룹의 첫날 기준 역대 최고 앨범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또 멤버 로제 씨는 K-팝 가수 최초로 영국 브리드 어워즈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브리드 어워즈는 영국 음반산업협회가 개최하는 영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데요. 로제 씨는 지난 주말 열린 시상식에서 히트곡 아파트로 올해 인터내셔널 노래 부문을 수상했고 단상에 올라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블랙핑크 멤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컬처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중동 전쟁, 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입니다. 자, 간밤에도 중동 위기 상황들이 속보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경제,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걱정인 게 지금 유가인데 유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유가가 우리나라의 물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바입니다. 그러면 실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궁금증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이런 유가에 대해서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물동량의 20%가 이 좁은 해역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유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바클레이스, 그러니까 영국의 대형 글로벌 기업인데요. 여기에서는 조만간 100달러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예가 나오고 유라시아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한 10달러 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브렌트유가 지금 한 73달러 정도 됩니다. 네. 이거보다 이제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100달러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우리나라의 물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내수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기름 넣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미리 넣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현명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앞으로 증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인데 일단 우리 증시는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서 쉬어가고 또 주요국 증시들도 일단 간밤에는 휴일이었는데 자, 얼마나 이 상황이 길어지느냐 이게 좀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변동성 확대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뻔짜의 이제는 사실 결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번 충돌로 인해 갖고요. 지금 변동성 지수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런 중동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 계속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면 이런 변동성 지수가 한 33% 정도 올랐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동 이슈까지 번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은 더더욱 이제 출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나라가 변동성 지수에 좀 취약한 이유가 이런 변동성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건 위험 회피 심리가 우리나라는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쉽게 빠져나간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크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자산 시장,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먼저 좀 오르는 쪽 먼저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원유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미국 채권 이런 안전 자산은 역시나 인기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금 보니까 이제는 트로이 온스당 5,247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정도로 금이 다시 이제 오르고 있고요. 눌리는 측은 이제 항공주 쪽은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항공 노선이라든지 항공유, 기름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악재로 이제는 판단될 수 있겠고, 애매한 측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또 변동성이 또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금이 절대 아니죠. 이제는 중동 이슈, 전쟁이 나오자마자, 이슈 나오자마자 바로 훅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다가 다시 한번 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우리 증시를 이끌어가던 반도체주들, 여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시국에서 투자자들 어떤 마음으로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의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르는 축과 눌리는 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는 축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쪽이고요. 무엇보다 전쟁 이슈가 나오면 방산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유동성 굉장히 많이 풀려 있거든요. 네. 수급이 쏠릴 수 있다. 눌리는 측은 역시나 항공, 여행, 운송 쪽이라 보시면 되겠고, 관심이 필요한 게 이제는 반도체인데 유가 오릅니다. 물가 자극하죠. 물가 자극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럼 기술주예요, 반도체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급적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주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하철 모임 70% 기준 흔들린다입니다. 자, 65세 이상 어르신 한 70% 정도가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서 이 70%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이게 바뀌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기초연금 굉장히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 기초연금 예산이 2014년도에는 6조 9천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2026년도 와서는 27조 4천억 원으로 이제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무슨 뜻이냐? 한 4배 정도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제도 처음 당시는 이제는 아시겠지만 하위 70% 분들에게 주는 건데, 이게 노인층 분들의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요즘에는 고소득 노인 분들도 이런 기초연금을 받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도가 맞는 거냐라고 나오면서 개편 얘기가 그래서 나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한 달에 468만 원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 개편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을 줄이는 방향에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정 얘기니까 이제 수급자 수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은 수급자는 그대로 두고 지급하는 액수를 줄일 것이냐, 이 두 가지 얘기가 중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이제는 관심이 있는 쪽이 후자,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네. 바로 이제는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을 더 도와주고, 이게는 좀 대상자를 좀 줄이자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지급보다 이런 최저소득 보장 이쪽으로 가자는 게 이제 공감대를 좀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자를 줄이게 된다 그러면 딱 중간층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 개편으로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키워드에 보면 지하철 얘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바꾸자는 논의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연구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 비용이 급증된다라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이게 무임 예상 비용이 3,797억 원인데 이거를 나이를 올립니다. 70세로 만약에 올리게 되면 이 비용이 2,675억 원으로 좀 줄어들게 되고요. 이거보다 좀 더 강도를 높여서 기초연금 기준으로 가자. 한마디로 나이가 아니라 그냥 소득하의 70%에게만 무임을 이제는 허용하자라고 보면 이게 예산이 한 1,076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해본 상황인 거죠. 예, 가정을 해본 거죠. 그래서 바꾸자. 그래서 이제 노임, 무임 예상 비용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이거를 조금 소득 기준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연구보석에 있는 거고 이게 아마 이제 사회적으로 아마 회의가 수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나이 기준으로 복지를 주지 말고 소득 기준으로 가자.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의 변화의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운동하면 최대 5만 원 받는 튼튼머니입니다. 자, 돈을 내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 돈을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운동을 하면 정부에서 이제는 포인트를 준다. 이게 이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튼튼머니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튼튼머니라고 정부에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튼튼머니라고 있는데 스포츠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것을 포인트로 받고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 4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최소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지만 포인트가 만만치가 적립되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30분 이상은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사용 기한은 12월 20일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사실상 또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적립 기간이 이미 시작이 된 것 같던데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해지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적립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적립 방법 굉장히 궁금하시죠? 일단 대상자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4세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나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세 이상 전 국민이 최소 30분 이상 운동 시 포인트를 적립하고 한 번 운동할 때 500포인트를 줍니다. 이게 주 5회 되고 최대 많이 받는 게 이제 5만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적립 방법은요. 이제는 적립 시설이 있습니다. 운동 시설에 가셔갖고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 QR코드 한번 찍고 운동 후에 다시 한번 QR코드로 찍으면 이분이 운동을 했구나라고 돼서 500포인트를 받게 되고 네. 내가 포인트를 받으면 제로페이 맵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약국이나 병원 갈 때 이런 친환경 식품 매장에서도 이 포인트를 이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에 가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연간 100번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이 성취감이 들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까? 네,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를 준다 그러면 사용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이게 도서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문화 상품권으로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제로페이 맵에 가셔서 1000포인트 단위로 먼저 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용처 구매하고 나서 약국, 병원 이런 데서 쓸 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자막에도 나왔지만은 문화 상품권으로도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는 무조건 받아서 문화 상품권을 바꿔야지 이런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만 이 포인트를 문화상품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5,000포인트 단위로도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생명사가 있는데요. 협찬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이제는 더 헬스 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랑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여기 가서 이제 포인트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렇게 운동도 하고 포인트도 받고 이런 점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마련한 제도입니다. 네, 일단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부터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WBC 대표팀이 완전체로 첫 훈련을 마쳤습니다. 주장으로 밝은 분위기를 이끈 이정훈은 결연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오사카에서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교세라돔. 주장 이정우와 태극마크를 단 새로운 얼굴들이 한데 뭉쳤습니다.
삼수 셰이 위트컴이 밝은 표정으로 김도영과 반갑게 첫 인사를 나눕니다. 이정우는 외야에서 합을 맞출 저마이 존스와 웃음꽃을 피웁니다. Dude, I got more fake to full interview in Spanish than I do Korean. Spanish? Oh yeah, way more Spanish than Korean. Sí. I'm in Spanish. 융화력이 돋보인 존스가 담장을 훌쩍 넘기는 화끈한 장타력까지 과시한 가운데 이들 외에도 김혜성과 더닝 등 메이저리거가 모두 합류하면서 유지현호는 완전체로 첫 훈련을 가졌습니다. It's an honor. I feel very blessed to be able to take part. The American additions to the team are just make the team that much better. 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던 주장 이정우는 이번 대회에 임하는 결연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울기도 했고요. 이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맨날 참사의 주역인 것 같아서 좀 그런 걸 이번에 깨고 싶습니다. 저는 7경기 하고 싶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오늘 곽빈을 선발로 예고한 WBC 대표팀과 일본 프로야구 한신의 평가전을 중계방송합니다. 완전체로 거듭난 대표팀은 두 차례의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오사카에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와 강원 영동,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돌풍이 몰아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북부 내륙과 해안에는 최대 15cm 이상, 경북 북동 내륙에 3에서 8, 경기 북부와 남동부에도 2에서 7cm의 눈이 오겠습니다. 강수량은 제주도에 20에서 60, 산지는 최대 70mm 이상이 되겠고 서울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8도, 부산은 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가 8도, 광주는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제주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한 번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란의 반격으로 주변국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이란이 민간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 대응반을 꾸려 국제 유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AI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고 40cm의 눈이 예보됐고 제주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뉴스광장 2부입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로도 이란을 향한 미국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도 반격 수위를 높이면서 중동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영상 연설을 통해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특파원, 이란 공격 뒤 두 번째 영상 연설을 공개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금 전 6분 분량의 동영상 연설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이 계속될 것이고 현재 전투작전이 총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 과정에서 처음으로 미군 피해 상황도 보고됐는데요. 트럼프는 미군 3명이 전사한 것과 관련해선 안타깝게도 이번 일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가혹한 타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해군 함정 9척을 격침했고 해군 본부를 대부분 파괴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보다 앞서고 있고 작전이 매우 잘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해 이란 지도부 핵심 인사들을 제거하는 성과가 일찍 나오고 있다면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48명의 이란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는 앞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이 길면 4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강도 높은 공습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면서 일부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이란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원하고 나도 대화에 동의했다고 말했는데 하메네이가 제거된 후인 현재 새로 구성되는 이란 지도부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특히 이번 공습 이후 미국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면서 그들은 더 일찍 합의해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과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지도자들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이란 공습 직후 미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쳐 미국인 4명 중 1명만 이번 공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의 주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고 발표했고 이곳을 지나던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해운 기업들은 중동 지역 항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유가 급등을 비롯한 경제적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유조선의 불이나 선원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팔라우 선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승무원 20명이 모두 배에서 탈출했지만 4명은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TV는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한 척을 이란이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셜 제도 선적 유조선도 어제 발사체에 피격됐고 또 다른 선박은 미확인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지난달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한 뒤 선박 3척이 피격된 겁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이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우려한 유조선 150척이 페르시아만에서 발이 묶였고 해협으로 향하던 수십 척이 기수를 돌려 인도양에서 대기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항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가 봉쇄됨에 따라 국제 유가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70 수준인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20에서 최고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과거 오일 쇼크에 준하는 충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상당량의 원유를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서 들여옵니다. 중동 원유에 의존하는 비중 자체가 높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꾸리고 실시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은 연간 10억 배럴 정도, 이 중 70%가 중동산인데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회 경로가 있다지만 이 경우 최대 80%까지 해상 운임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유가 향방도 불안합니다.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3% 넘게 오르며 급등 조짐을 보였고 상황에 따라 더 높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수출은 0.39% 줄고 수입은 2.68% 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꼭 그게 유가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부는 잇따라 비상회의를 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각별한 경계심을 주문했습니다.
비상 대응반을 꾸려 실물과 금융 상황을 24시간 점검합니다. 에너지 상황이 당장은 괜찮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비축유 방출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LG 등 기업들은 현지 직원 안전 확보에 나선 가운데 외교부는 이란 체류 교민 60여 명 중 아직 피해 접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서 해외 동포의 민원과 건의를 전수조사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 2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지 동포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동포들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며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약 1,400개의 민원이라면 민원, 건의 소망 사항을 접수하고 검토하였는데 이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인 그리고 방대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모든 민원을 해소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주권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 해도 집값이 걱정된다는 한 교민의 말에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가장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죠.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제가 잘 정비해 놓을 테니까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이 대통령은 오늘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갖고 AI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4개월 만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참석차 지난해 11월 방한한 웡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타르만 샴무 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한 뒤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인공지능 분야 미래 리더들이 모이는 AI 커넥트 서밋 행사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국민의힘이 엿새 동안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면서 전남, 광주 통합법 등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가 안 된 이유를 두고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등의 반발에 엿새째 이어오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선 법사위가 먼저 열려야 하는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법사위를 열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구 경북 통합 찬성이든 반대든 당론부터 정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경북 지역 기초의회 일부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니 내부 정리부터 해오라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한 해 안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시도민들의 단일한 안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결국 법사위는 열리지 않았고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선 앞서 상정된 전남 광주 통합법만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두 당은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 불발을 두고 서로 상대방 책임 탓으로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장악력 부족과 무능 때문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부터 광주 전남에만 지원을 몰아주려 했던 거 아니었냐고 추궁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일까지 법사위가 열릴 경우 대구 경북 통합법과 충남 대전 통합법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의 입장차가 커서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서 오늘 새벽 불이 나 잠을 자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선 상가주택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주택가의 건물 옥상에서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불광동의 4층짜리 빌라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옥상 일부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자고 있던 주민 1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연신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 여주시의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50여 분 만에 잡혔지만 3층짜리 주택은 전소됐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있던 70대 남녀 2명은 무사히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이번 3.1절은 107주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메이커를 언급하면서 북미 간 대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통합을 의미하는 삼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야말로 3.1혁명 정신의 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도 어떠한 흡수 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무인기 침투 사건은 현 정부의 뜻과 무관하게 벌어진 범죄 행위였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평화를 24번 언급하면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실용 셔틀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와 고통받는 피해자 등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로 함께 가겠다며 사이좋은 새 세상을 위한 일본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일 갈등을 의식한 듯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들며 동북아 평화와 화합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일제강점기 3.1운동을 앞두고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는 전국에 2만 1,000장 배포됐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원본을 보관해 오다가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일본인 가문이 있습니다. 황진우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사토 마사오 씨는 일본 나가사키 현에서 역사 교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자택 현관에 들어서면 3.1운동 독립선언서와 마주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간직해오던 선언서의 사본입니다. 원본은 7년 전 천안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こういう人もいるんだと。で、好意的に受け入れてくれてる文章が非常に多くてですね。で、そういう意味ではやっぱり韓国に寄贈してよかったなというのは。 3.1운동을 앞두고 2만 1,000장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사토시 가문 기증 전까지 존재가 확인된 원본이 8장 뿐이었습니다. 수돼서 소각이 많이 되었겠죠. 예, 그야말로 불온 문서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기증을 해주신 거였거든요.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토시의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접한 독립선언서를 잘 보관해오다 일본까지 가져왔습니다. 사토시의 아버지도 6살 어린 나이에 봤던 조선인들의 비폭력 저항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まあそれはもう明らかに間違ったことですよね。それに対して何の反省もしない。 이렇게 3대가 100년 넘게 3.1운동 정신을 계승해왔습니다. 이런 가풍을 따라 지인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사토시. 그 작은 실천에서 3.1운동의 정신이 빛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후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그 흔적조차 사라져가는 장소들도 있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자취가 담긴 중국 내 사적지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돌아봤습니다. 옥고를 치르던 저항 시인 이육사 선생이 1944년 순국한 곳입니다. 일본 헌병대 감옥에 방범창을 달고 페인트칠을 새로 해놨습니다.
2022년 개보수 작업을 거쳐 지금은 군용 공동 주거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옛 옥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명 관광지이자 구시가지인 고루 인근의 한 골목길. 단재 신채우 선생이 단장으로 있던 대한독립청년단 본부가 있던 곳이지만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30여 명 청년의 흔적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개발을 거치면서 지금은 대략적인 위치만 추정할 수 있는데요. 사적지라는 걸 알리는 편말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옛집 등 주변 골목에 흩어져 있는 다른 독립운동 사적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베이징 거주 교민들의 노력으로 해마다 잊혀가는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시 장소로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택했습니다. 좀 더 많은 이런 학생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이런 빛나는 독립운동사가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커서 독립기념관은 중국 등 전 세계 24개국에 흩어져 있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100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사적지 보존과 함께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의 유해 발굴과 송환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40cm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비바람이 예상돼 나들이 다녀오시는 분들은 교통 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북이 눈이 쌓인 고속도로에 차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도로에 갇힌 운전자들은 차를 포기하고 걸어 나옵니다. 5년 전 3.1절 연휴 마지막 날 최대 60cm의 폭설에 차들이 7시간 넘게 고속도로에 고립됐습니다. 이번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강원 영동 지방에 큰 눈이 예보됐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난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시작됐는데 이 저기압이 몰고 온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등 동쪽 지방에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과 강원도,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적설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지속되면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40cm 정도, 그 밖에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에 3에서 최대 10cm 안팎, 경기 동부와 충북, 남부 내륙 곳곳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고갯길 등 많은 눈이 예보된 지역을 꼭 지나야 하는 차량은 본격적으로 눈이 쌓이기 전에 귀갓길을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또 눈이 이미 쌓인 뒤라면 차량 월동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해상에선 높은 파도가 예보돼 배편과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고용 지표에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차갑습니다. KBS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 사실상 실업 상태이거나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 2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33살 김지원 씨는 6개월째 주로 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대학 중퇴 후 파견 계약직을 전전하다 이제는 구직 활동도 일도 하지 않아 쉬었음 청년으로 불립니다. 이 때문에 실업률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지원 진짜 해보고 싶은데 내가 껴도 되는 자리인가 이런 또 고민이 들고. 영상 편집자인 35살 김혜민 씨. 틈만 나면 구직 사이트를 확인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늘 항상 고용 불안. 쇼핑몰 MD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정규직 전환이 좌절된 뒤 취업 시도마다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고용 불안은 여전합니다. 일이 있으면 취업자가 됐다가 일이 없으면 실직자가 됐다가. 이 두 사람처럼 사실상 실업 상태이거나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머물러 있는 청년 규모를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추산해 지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 결과 산출된 이른바 청년노동 그림자 지수는 25.5%, 지난해 공식 실업률 3.4%의 7배가 넘습니다. 19살에서 39살까지의 청년으로 환산하면 265만 명에 달합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청년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부족한데 갈수록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계층 간 이동 사다리 자체가 너무 약해진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용지표로 다 설명되지 않는 그림자 속 265만 명의 청년들. 청년의 고용 실태를 보다 정확히 진단해 고용 대책을 더욱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아침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대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강원 북부 내륙과 동해안에 최대 15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 3에서 8, 경기 북부와 남동부에도 2에서 7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수량은 제주에 20에서 60, 산지는 최대 70mm 이상이 되겠고 남부지방의 많게는 40mm, 서울 등 수도권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면 서울이 6.8도, 부산은 8.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청주와 대구가 8도 등으로 아침과 별반 차이가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제주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 동해와 남해,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한 번 전국적으로 눈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을 받은 이란은 반격 수위를 높이며 전 세계 원유의 주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했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민간 선박들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해운 기업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 항행 중단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유조선의 불이나 선원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팔라우 선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승무원 20명이 모두 배에서 탈출했지만 4명은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TV는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한 척을 이란이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셜 제도 선적 유조선도 어제 발사체에 피격됐고 또 다른 선박은 미확인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지난달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한 뒤 선박 3척이 피격된 겁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이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우려한 유조선 150척이 페르시아만에서 발이 묶였고 해협으로 향하던 수십 척이 기수를 돌려 인도양에서 대기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항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가 봉쇄됨에 따라 국제 유가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70 수준인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20에서 최고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과거 오일 쇼크에 준하는 충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이슈와 영상들이 주목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현금 수송 중 추락한 볼리비아 군용기 사고입니다. 경찰과 군인들의 필사적인 저지에도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 이들이 노리는 건 사고 현장에 쏟아진 지폐 따발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 1000만 장 이상의 신권 지폐를 실은 볼리비아 군용 수송기가 수도 라파스 인근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 고속도로를 지나던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고 승무원을 비롯해 20여 명이 사망하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더구나 사고 충격으로 흩어진 지폐를 줍기 위해 군중 수백 명이 달려들면서 일대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군인 500여 명과 경찰 100명 이상을 투입한 끝에 겨우 현장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요. 볼리비아 중앙은행은 해당 지폐는 공식적인 일련 번호가 없어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돈이라며 이것을 사용하는 건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고요.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현금 상자를 모두 소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볼리비아 정부는 어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사고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투명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푸른 바닷속을 유영하는 두 다이버들 눈앞에 올록볼록 기묘한 모양의 풍경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호주 해안에서 발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 군락으로 현재 한 시민환경단체에 소속된 모녀 다이버가 찾아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호주 북동부 산호초 지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해수 온난화로 인한 산호 백화 현상을 조사하던 중 이러한 엄청난 광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최근 해당 단체가 공개한 3D 분석 결과 이 산호초 군락의 길이는 약 111m로 축구장 길이와 맞먹는다고 하는군요. 단체 측은 해당 구역이 다른 곳에 비해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어 온난화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추측 중이고요. 이곳 산호초 생태계 보존과 더 이상의 인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동물원 우리 앞까지 함부로 접근을 허용했다가 맹수손에 크게 다칠 뻔한 아찔한 순간 중국에서 포착됐습니다. 철창 뒤에서 어슬렁거리던 암사자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우리 밖에 서 있던 10대 소녀를 앞발로 낚아챕니다. 잘 보시죠. 지난달 28일입니다. 중국 광둥성 산토우시의 한 동물원 공원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인데요. 다른 관람객들의 비면 속에서 사육사가 급히 소녀를 잡아당기지만 이 사자 날카로운 발톱으로 소녀의 바지춤을 붙잡고 놓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포의 힘겨루기 끝에 사육사들은 겨우 사자로부터 소녀를 떼어냈고 다행히 경미한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원 측은 사육사가 관람객들에게 격리구역까지 출입을 허용하고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벌어진 사고라며 해당 사육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시설 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 휴장을 결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3.1절을 맞아서 107년 전 그날의 만세 함성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그날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태극기 물결이 서대문 연구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107년 전 유관순 열사 등이 모진 고초를 당했던 곳에서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만세를 노래했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까지 세대를 넘어 그날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이 만든 나라니까 거기서 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태극기를 휘날리며 독립문까지 행진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들도 가슴 아픈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고문을 보면은 좀 무서운 느낌 많이 받았어요. 외국 사람들은 역사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라톤 대회에서도 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극기를 달고 힘차게 달리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강복을 외친 유관순 여사와 선조들,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 보신각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타종식을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로 107년 전 그날의 모습을 더 생생히 구현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독립 영웅들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과 차량이 바쁘게 오가는 광화문 광장.
1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중들이 스크린을 채웁니다. 대한독립 만세의 물결이 넘실대는 그곳에 독립영웅도 함께 섰습니다. 온 힘을 쥐어짜 만세를 외치는 유관순 열사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과거는 현재와 만나고 오늘을 살아가는 또 다른 유관순은 두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립니다.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용감한 투사가 되라 했던 윤봉길 의사. 독립이 오면 천국에서 만세를 부르겠다던 안중근 의사. 도산 안창우, 백범 김구 선생까지 독립영웅들의 모습이 잇따라 나타납니다. 결의에 찬 표정만으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현대에서 넘어와가지고 같이 시민들이랑 좀 3.1절 기념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옷차림과 얼굴 근육의 미세한 떨림까지 AI가 기존 사진 등을 학습해 만들었습니다. 10장 이상 되게 많은 데이터를 일단 확보를 했고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촬영된 실제 이미지처럼 바로 생성이 돼요. 서울 종로구가 기획한 이 영상은 3.1절 연휴 기간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4곳의 외벽 스크린에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시대, 위험한 재난 현장에 로봇이 도입해 활약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소방청이 공동 개발한 무인 소방 로봇이 일선 구조대에 정식 배치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 2단계가 내려졌던 충북 음성 공장 화재. 밀폐된 공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방열 커버를 덮어쓴 채 물을 뿜으며 접근하는 차량, 무인 소방 로봇입니다. 대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온도 또는 화재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추락하는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화재 진압 작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무인 군용 차량에 진압 장비를 더해 17층 높이까지 진화 가능하고 짙은 연기에도 사물을 식별합니다. 소방청과 현대차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최근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서 소방 로봇 기증식까지 마쳤습니다. 자동차 회사로서 우리가 제조 기계를 만드는 회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증받은 4대 중 2대는 우선 수도권과 영남의 119 특수구조대에 정식 배치됐습니다. 중국에선 고층 건물 화재에 소방 드론을 투입하는 등 위험한 재난 상황에 로봇 활용은 세계적 추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무인 소방 로봇의 가격은 대당 20억 원 이상. 소방청은 3년 안에 50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기능하고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쓰이는지를 충분히 들여다본 다음에 몇 대를 구매할 건지 어느 시점에 구매할 건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인 만큼 현장 투입에서 로봇 운용자 지정까지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몇 년간 꾸준히 오른 물가로 장보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 이제는 익숙할 정도인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고물가는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투잡을 넘어 N잡까지 고물가 시대를 버텨가는 청년들의 생존법을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1살인 김서진 씨. 학교 조리실무사로서 첫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에 나흘씩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직업을 하나 더 갖기로 한 겁니다.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카페 알바로만 버는 돈으로는 월세랑 이제 뭐 전기세, 난방비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정적인 일을 하나 더 구해서 해야겠다 싶어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지만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물가는 2030 청년들에게 버겁기만 합니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뜻하는 경제 고통지수를 보면 20대가 8.2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4.8로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 개 일자리를 찾는 이른바 N잡러라고 답한 비율이 2022년 3.9%에서 2년 만에 5.5%로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중고거래는 생활비를 아끼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 쓰는 건데 집에 있기 너무 아까워서 차라리 용돈벌이 조금 하려고 원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사는 것 같아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생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소득과 커리어를 분산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을 익힙니다. 소득 증가분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분과 그리고 플랫폼 디지털 일자리 확산으로 N잡의 진입 장벽이 하락한 것도 주요 요인입니다. 지난해 월 평균 2030 청년 N잡러는 12만 6천여 명, 쉬면 사이 63% 넘게 늘어 청년들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이 완전체로 첫 훈련을 마쳤습니다. 주장으로 밝은 분위기를 이끈 이정훈은 결연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오사카에서 하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오사카의 교세라돔. 주장 이정우와 태극마크를 단 새로운 얼굴들이 한데 뭉쳤습니다. 삼루수 셰이 위트컴이 밝은 표정으로 김도영과 반갑게 첫인사를 나눕니다. 이정우는 외야에서 합을 맞출 저마이 존스와 웃음꽃을 피웁니다. Dude, I got more fake to full interview in Spanish than I do Korean. Spanish? Oh yeah, way more Spanish than Korean. Sí, sí. I'm in Spanish. 융화력이 돋보인 존스가 담장을 훌쩍 넘기는 화끈한 장타력까지 과시한 가운데 이들 외에도 김혜성과 더닝 등 메이저리거가 모두 합류하면서 유지현호는 완전체로 첫 훈련을 가졌습니다. It's an honor. I feel very blessed to be able to take part. The American additions to the team are just make the team that much better. 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던 주장 이정우는 이번 대회에 임하는 결연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울기도 했고요. 이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맨날 참사의 주역인 것 같아서 좀 그런 걸 이번에 깨고 싶습니다. 저는 7경기 하고 싶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오늘 곽빈을 선발로 예고한 WBC 대표팀과 일본 프로야구 한신의 평가전을 중계방송합니다. 완전체로 거듭난 대표팀은 두 차례의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오사카에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3.1절이면 집집마다 태극기가 개양되던 분위기도 요즘에는 달라진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익명의 기부자가 함께 달자며 태극기 1,000개를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아파트 건물 집마다 태극기가 내걸렸습니다. 모두 이 아파트 주민 한 명이 자비 500만 원을 들여 마련한 태극기 1,000개입니다. 아니 좋은 일 하시면서요. 그래요. 이랬더니 정말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드려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익명을 밝히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주시겠는가? 태극기를 기부한 주민이 직접 980가구를 일일이 돌며 나눠줬고 태극기를 건네받은 주민들은 107주년 3.1절을 맞아 일제히 개양한 겁니다. 그 당시 기증한 분이 손수 전세대로 다니면서 다 한 집집마다 순간 정신에 저희들은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기부자의 뜻을 되새기며 관리사무소와 동대표도 배포한 태극기가 개양되도록 독려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대한 독립을 외치다 순국하신 선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각 세대에서는 한 세대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는 3.1절을 맞아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독립을 염원하던 선조들의 얼이 후대의 어린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예전 사람들이 잘 해내준 덕분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태극기를 매번 달고 우리는 그분들한테 매번 감사하다고. 시민회관에서는 광복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오는 11일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3.1절을 기리는 크고 작은 기념행사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기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이면에 그림자를 짚어보거나 또 새로운 도시를 제안하는 책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생성형 AI. 비영리 조직으로 시작한 오픈 AI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이 되어갔는지 추적합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연산 자원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패권을 잡았지만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저개발국 인력과 자원 활용은 제국주의의 수탈을 닮았음을 고발합니다. 중앙정부인 뇌와 혈관 같은 도로로 이루어진 도시. 동물의 몸을 본뜬 도시는 멸종위기라고 진단합니다. 대안은 식물성 도시. 기능을 온몸으로 분산시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연의 회복력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식물신경 생물학자인 저자가 식물의 지혜를 통해 인류 생존의 해법을 모색합니다.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무력 충돌이었던 2차 세계대전. 약소국 입장에서 본 전쟁사입니다. 한국전쟁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전쟁사를 집필해온 저자가 상세한 지도와 사진을 담아 900쪽이 넘는 책으로 펴냈습니다. 플라톤부터 르네상스에 이르는 옛 철학에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 들여다봅니다. 철학과 예술을 통해 구원의 길을 찾아온 최대한 신부. 죽음에 대해 물어야 인생의 온전함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8시에 가까워진 이 시각 고속도로의 정체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면서 현재 주행 여건이 좋지 않은데요. 특히 서울 양양선과 영동선 그리고 동해선이 지나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벌써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으로 50번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대관령 일대 상황 살펴봅니다. 빠른 시간에 눈이 집중되면서 1시간 사이에 도로 주변으로 하얗게 눈이 쌓였고요. 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면 상황 많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곳에서 미끄럼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무조건 감속 운전 챙겨주시고요.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입구 등에서는 더더욱 감속 운전으로 미끄럼 사고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각 남부권을 중심으로는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비 점차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경기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노면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최소 20% 이상 감속 운전으로 미끄럼 사고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 나다윤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아침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대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대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북부 내륙과 해안에는 최대 15cm 이상, 경북 북동 내륙에 3에서 8, 경기 북부와 남동부에도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수량은 제주도에 20에서 60, 산지는 최대 70mm 이상이 되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5에서 10mm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8도, 부산은 8.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청주와 대구는 8도에 머물면서 아침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제주 해상에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 동해와 남해,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한 번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